17 소녀를 죽인 것은 독약도 칼도 아니었습니다. 현대의학이 부서진 심장 증후군이라 부르는 오직 조선의 여인들만이 알았던 이 기이한 병의 정체를 오늘 프로파일링합니다. 조선 왕조 어느 종가족보 17살에 죽은 한 여인의 이름 옆에는 단 한 줄의 거짓말이 적혀 있었다. 풍질로 갑자기 죽었다. 그뿐이었다. 그녀의 나이 17이었다. 17에 죽은 여인에게 가문이 남긴 말은 단 한 줄, 그리고 그 한 줄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름도 얼굴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게 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시신은 달랐다. 시신은 침묵하지 않았다. 입가에 번진 분홍빛 거품 섞인 핏자국, 극심한 흉통을 호소하며 숨을 거두었다는 정황, 그리고 검게 변하지 않은 은비녀. 이것은 풍질이 아니었다. 그녀를 죽인 흉기는 칼도 사약도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검시 도구로도 검출할 수 없는 종류의 독이었다. 가문은 그 자리에서 모든 의문을 닫아 버렸다. 18세기 후반 영남의 한 종가. 그의 4월 사랑채 마당에 살구나무가 꽃잎을 떨구던 오후였다. 그녀는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책 한 권을 사랑채에 들였다. 마루 한쪽에 한 청년이 앉아 무언가를 베껴 적고 있었다. 노대감의 글공부, 시중을 드는 서생이었다. 신부는 중인 양반과 평민 사이에 좁은 틈에 끼어 사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책을 내려놓고 돌아서려던 순간 청년이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단 한 번이었다. 그녀는 황급히 자리를 떴다. 등 뒤로 살구꽃잎이 천천히 떨어졌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그 눈빛이 떠올랐다. 눈을 뜨면 어둠 속에서도 그 얼굴이 어른거렸다. 그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생각했다. 내일은 사랑채에 가지 않겠다고.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또 핑계를 만들었다. 그 후로 그녀는 사랑채에 가는 이유를 매일 새로 지어냈다. 청년 또한 그녀가 오는 시간을 기다렸다. 두 사람은 마주칠 때마다 짧게 눈을 맞추고 더 짧게 고개를 숙였다. 말은 단 한마디도 섞지 못했다. 마루와 마당 사이에 그 짧은 거리가 두 사람에게는 넘을 수 없는 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빌려간 시집을 돌려주러 사랑채에 들렀을 때였다. 책을 받아든 청년이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조용히 책장을 한번 넘겼다. 그녀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책을 받아들고 돌아섰다. 방으로 돌아와 책장을 펼쳤다. 책갈피 사이에 작은 종이 쪽지 한 장이 끼어 있었다. 그녀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그것을 펼쳤다. 봄이 짧으니 마음이 길다. 그게 전부였다. 서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단번에 알았다. 누가 쓴 글인지를, 그리고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그녀는 그날 밤 그 종이를 베개 밑에 넣고 잠들었다. 난생 처음으로 잠드는 게 무섭지 않은 밤이었다. 그 뒤로 두 사람의 계절은 책갈피 사이에서 자랐다. 그녀가 보내는 책 안에는 답장이 들어 있었다. 청년이 돌려주는 책 안에는 다음 쪽지가 있었다. 처음에는 시 한 구절이었다. 다음에는 안부 한 줄이었다. 그 다음에는 마른 살구꽃잎 한 장이었다. 그녀도 답을 보냈다. 손수 수놓은 작은 손수건 한 장, 수를 놓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것이 그의 손에 닿을 것이라고. 그것만으로도 손끝이 따뜻했다. 여름이 깊어졌다. 어느 밤 그녀는 청년에게서 가장 긴 글을 받았다. 글의 끝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마음 신분으로도 가문으로도 끊을 수 없을 듯합니다.
그녀는 그 종이를 가슴에 품은 채 새벽까지 울었다. 기쁨이 깊으면 무서움도 따라온다는 것을 그녀는 그날 처음 알았다. 그 무서움은 곧 현실이 되었다. 7월 보름 가문은 그녀의 정략혼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신랑은 이웃 고을의 43된 양반이었다. 첫 부인을 일찍 여의고 후처를 드리는 자리, 가문과 가문 사이에 오래된 빚을 청산하는 혼사였다. 그녀의 의사는 그 누구도 묻지 않았다. 혼례는 늦가을, 채 석 달이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발표가 있던 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청년에게 긴 연설을 썼다. 도망가자는 말은 차마 적지 못했다. 다만 끝줄에 이렇게 썼다. 제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정직한 것은 당신을 향한 이 마음 하나뿐입니다. 답은 오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책갈피 사이는 비어 있었다. 나흘째 새벽 친모 하나가 그녀의 방으로 다가왔다. 친모는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알렸다. 사랑채의 서생이 짐을 싸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그녀는 옷고름을 다 매지도 못한 채 사랑채로 달려갔다. 청년은 마당에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새벽 안개 속에서 그의 얼굴은 창백해 보였다. 두 사람은 마침내 처음으로 정면에서 눈을 마주보고 섰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 그러나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청년도 입을 열지 않았다. 다만 그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안개가 그들 사이를 천천히 지나갔다. 그녀가 한 걸음 다가서려던 순간이었다. 청년이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이 천천히 절했다. 허리를 굽히는 그 동작이 길었다. 너무 길었다. 그것은 인사가 아니었다. 두 번 다시 할 수 없는 말을 몸으로 대신하는 것이었다. 청년은 허리를 펴고 등을 돌렸다. 그리고 걸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의 발소리가 새벽 마당을 건너갔다. 그녀는 그 발소리를 끝까지 들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 대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새벽.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그가 사라진 대문을 바라보았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다만 가슴 한가운데 어딘가가 소리 없이 무너지는 것이 느껴졌다.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와라. 그것뿐이었다. 청년은 그날로 가문에서 사라졌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누구도 그녀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알려줄 사람도 없었다. 그날 밤 그녀의 방 화로에서는 종이가 한 장씩 타들어갔다. 그녀가 받은 모든 쪽지, 봄이 짧으니 마음이 길다고 적힌 첫 시 한 구절 안부 한 줄, 마른 살구꽃잎 한 장, 신분으로도 가문으로도 끊을 수 없다던 그 한 통의 글 모두 한 줌의 재가 되었다. 종이를 한 장씩 화로에 던져 넣은 손은 그녀의 손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손이었다. 어머니는 마지막 한 장을 던지며 단 한마디를 남겼다. 이게 너를 살리는 길이다. 그녀는 그 말에 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가문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다음 날 새벽 그녀는 별당으로 옮겨졌다. 별당은 본체에서 떨어진 작은 방 한 칸이었다. 정원의 가장 깊은 안쪽 사방이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조선의 여인들에게 이런 공간은 휴식처가 아니었다. 가문의 명예라는 이름에 자물쇠로 잠긴 거대한 관이었다. 햇빛은 창호지 한 겹을 지나 들어왔다. 바깥의 소리는 담장을 넘지 못했다. 그녀를 살피는 자는 늙은 친모 한 사람뿐이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녀는 식음을 전폐했다. 친모가 미음을 들고 들어가도 그녀는 벽을 향한 채 돌아보지 않았다. 친모는 상 위에 미음을 놓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저녁에 다시 들어가면 미음은 식어서 굳어 있었다. 열흘쯤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다. 친모가 들어갔을 때 그녀가 처음으로 창가에 앉아 있었다.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친모가 눈길을 따라갔다. 별당의 작은 창 너머로 살구나무 가지 끝이 보였다. 친모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상을 내려놓고 나오다가 문가에서 한번 돌아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나무를 보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매일 그 자리에 앉았다. 살구나무는 이제 잎이 누렇게 지고 있었다. 4월에 꽃잎이 떨어지던 그 나무였다. 처음 그와 눈이 마주쳤던 그날의 그 나무였다. 어느 날 친모가 아침상을 들고 들어갔을 때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그 선생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친모는 대답하지 못했다. 고개를 숙인 채 상만 내려놓았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다시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뿐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은 매일 조금씩 더 무거워졌다. 자리에 앉아도 가슴이 답답했다. 누워도 심장이 두근거렸다. 작은 소리에도 손끝이 떨리고 아무 이유 없이 등이 식은 땀으로 젖었다. 그녀는 그것이 그저 슬픔의 무게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만이 아니었다. 사람의 몸은 견딜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 가지 일을 한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핏줄 속으로 쏟아내는 것이다. 그것은 원래 위험 앞에서 몸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슬픔이 깊고 오래될수록 그것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것이 된다. 매일 쌓이고 매일 차오르고 매일 심장을 조금씩 더 조여갔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다만 가슴이 점점 더 무겁고 숨이 점점 더 짧아지는 매일이 새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폭풍이 그녀의 몸 안에서 매일 자라고 있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혼례는 보름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가문은 별당의 빗장을 풀어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의 마음을 꺾어 새 신부로 만들기 전까지는 운명의 그날 밤이 다가왔다. 자정을 막 넘긴 시각이었다. 별당의 담장 너머로 무언가가 가볍게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친모는 그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마당으로 나가지는 않았다. 먼저 마당으로 내려간 사람은 그녀였다. 마당 한가운데에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던졌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종이에 접힌 방식이 그녀가 너무나 잘 아는 손길로 접혀 있었다. 그녀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별당 안으로 들어갔다. 등잔불 아래에서 종이를 폈다. 글자는 길지 않았다. 다만 마지막 한 줄은 이러했다. 부디 다음 생에서. 그녀는 그 한 줄을 2번 읽었다. 3번 읽었다. 4번째 읽으려 할 때 손이 떨려 글자가 보이지 않았다. 다음 생에서 그 말이 무게가 무엇인지 그녀는 알았다. 이 생에서는 끝났다는 말이었다. 이 생에서는 다시란 없다는 말이었다. 그날 밤 그녀의 몸 안에서 마지막 폭풍이 터졌다. 한 달 동안 매일 쌓이고 차오르던 그것이 그 한 줄의 글 앞에서 마지막 둑을 무너뜨렸다. 그녀의 심장을 향해 한꺼번에 밀려갔다. 심장의 아래쪽 절반이 그 직격을 맨 먼저 받았다. 아래쪽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위쪽은 그것을 짜내기 위해 더 거세게, 더 필사적으로 수축했다. 두 힘 사이에서 심장의 근육이 안에서부터 찢어졌다. 부풀어 오른 그녀의 심장은 일본의 어부들이 문어를 잡을 때 쓰는 좁은 입구의 항아리와 똑같은 모양이었다. 오늘날 의학은 이 병을 부서진 심장 증후군이라 부른다.
너무 깊은 슬픔 앞에서 사람의 심장이 실제로 안에서부터 부서지는 병이다. 그녀의 심장은 더 이상 피를 온몸으로 보내지 못했다. 갈 곳을 잃은 피가 거꾸로 폐를 향해 밀려 올라갔다. 폐 안의 작은 혈관들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터졌다. 핏빛 거품이 그녀의 폐 안에 차오르기 시작했다. 별당 안에서 짧고 날카로운 비명이 한 차례 울렸다. 친모가 달려갔을 때 그녀는 가슴을 두 손으로 움켜쥔 채 방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손에는 아직도 그 한 통이 종이가 쥐어져 있었다. 입가에는 분홍빛 거품 섞인 핏자국이 번져 있었다. 호흡은 거칠고 짧았다. 팔다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다. 등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두 눈은 창 너머 살구나무가지 끝을 향해 있었다. 4월의 그 오후에 머물러 있었다. 친모가 의원을 부르려 일어서는 순간 그녀가 친모의 손목을 잡았다. 힘은 약했으나 분명한 손길이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한 문장이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녀는 그 말을 끝내고 천천히 옆으로 쓰러졌다. 손에 쥐어져 있던 종이가 방바닥에 미끄러졌다. 동이 트기 전 그녀는 숨을 거두었다. 그녀가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한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안에서부터 찢어지고 있었다. 가문은 의원을 부르지 않았다. 친모와 친척 부인 두엇이 새벽부터 염을 시작했다. 그녀의 옷고름을 풀던 친모가 손을 멈췄다. 그녀의 입가에는 아직도 분홍빛 거품 섞인 핏자국이 마르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친모는 그것을 보며 손을 멈췄다. 기침을 하다 피를 토한 흔적이 아니었다. 폐 안쪽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른 것이 입으로 넘어온 흔적이었다. 심장이 무너지면 폐가 먼저 잠긴다. 갈 곳을 잃은 피가 폐 안에 차오르고 그것이 기침과 함께 분홍빛 거품으로 넘어오는 것이다. 독약이 만들어낸 흔적이 아니었다. 안에서 부서진 심장이 폐 위에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다. 친모의 첫 의심은 독살이었다. 피를 토하고 죽은 사람. 독이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았다. 친모는 옷장 깊이 보관해둔 은비녀를 꺼냈다. 사람을 죽이는 흔한 독약과 만나면 은이 검게 변색되기 때문이었다. 친모는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죽은 여인의 입속에 깊숙이 넣었다 빼냈다. 비녀는 검게 변하지 않았다. 한 번 더 시도했다. 결과는 같았다. 독살이 아니었다. 당연한 결과였다. 그녀의 몸 안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독이 한 방울도 없었다. 그녀를 죽인 것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 자신의 몸 안에서 그녀 자신의 슬픔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것은 어떤 검시 도구로도 검출할 수 없는 종류의 독이었다. 가문은 그 자리에서 모든 의문을 닫아 걸었다. 그날 오후 시신은 서둘러 입관되었다. 사흘 만에 매장이 끝났다. 사인은 풍질로 기록되었고 그녀의 이름 옆에는 정숙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졌다. 친모는 별당의 화로 옆에서 한 가지를 발견했다. 마른 살구꽃잎 한 장이었다. 봄이 짧으니 마음이 길다고 적힌 첫 쪽지에 같이 끼어 있던 것. 어머니가 미처 태우지 못한 마지막 한 장이었다. 친모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빗자루로 마당 안쪽으로 쓸어냈다. 누구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녀의 사인은 풍질이 아니었다. 부서진 심장 증후군이었다. 이 병의 환자 중 약 90%가 여성이다. 인간이 살면서 한 번 만날까 말까한 거대한 슬픔, 절망, 상실 앞에서 발병한다. 그녀는 17이었다. 그러나 한 달의 격리와 단절과 절망은 그녀의 몸을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한 격변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녀를 죽인 진짜 흉기는 보이지 않는 폭풍이 아니었다.
폭풍은 흉기였을 뿐이다. 진짜 흉기는 그녀의 사랑을 신분으로 잘라낸 시대 자체였다. 조선의 가부장제와 신분제는 사약보다 천천히, 그러나 사약보다 깊이 한 인간의 심장을 쥐어짰다. 사약은 한 잔이면 끝나지만 별당의 한 달은 매일 그녀의 심장을 조금씩 더 부풀렸다. 그날 그녀의 입가에 번진 분홍빛 핏자국은 한 인간이 사회 전체와 맞서다 안에서부터 무너진 흔적이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가한 것이 아니었다. 사회 전체가 그녀에게 가한 것이었다. 다만 그 자국이 한 사람이 몸 위에 남았을 뿐이었다. 당시의 검시관들은 그 핏자국을 보고도 침묵해야 했다. 가문의 압력은 무거웠고 진실을 입에 올리는 자에게는 자리도 목숨도 보장되지 않았다. 풍질이라는 두 글자는 그렇게 기록되었고 한 여인의 마지막은 가문의 족보 한 줄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죽은 자의 살갗은 여전히 진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오늘 우리는 그녀의 시신에 남은 모든 흔적을 다시 펼쳐 봄으로써 권력에 의해 지워진 한 개인의 비극을 다시 역사의 법정에 세웁니다. 사인을 다시 묻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같은 비극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음의 병은 비유가 아닙니다. 슬픔은 추상이 아닙니다. 부서진 심장이라는 표현은 시인의 과장이 아니라 의학의 진단명입니다. 사람을 가장 깊이 죽이는 것은 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는 세상입니다. 영남의 그 별당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별당과 같은 모양의 방은 지금도 우리 곁에 많습니다. 빗장은 보이지 않으나 그 안에서 한 사람의 심장이 매일 조금씩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의 심장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혹시 견디기 어려운 감정이나 오래된 스트레스로 몸이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까운 누군가가 그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댓글로 그 경험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의 이야기가 다른 한 분의 심장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비극은 반복됩니다. 역사의 이면에 가려진 또 다른 진실을 함께 풀어보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부를 묻는 한 통의 메시지가 어쩌면 누군가의 별당 빗장을 여는 첫 손길이 될지 모릅니다. 산자의 말은 진실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살갗은 오직 진실만을 말합니다.